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 아들을 하나 두고 있고 제 남편인 정지상이라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기술을 배워 벽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벽지 시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을 알기에 저는 남편에게 마냥 고마웠고 가정을 위해서 저리에 쓴다는 것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쥐죽은 듯 남편을 위해서 살았고 가장 대접을 해주며 제 한몸 희생해서 남편 말을 하늘처럼 듣고 우리 아들 대학생이 될 때까지 알뜰살뜰 아꼈으며 잘 키워냈지요.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그 사람 남편의 뺨을 때리기까지 꼬박 30년이 걸렸습니다. 놀라 동그래진 남편의 눈과 시뻘겋게 달아오른 뺨을 보던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후련함도 통쾌함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하는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 순하고 말없던 제가 남편에게 손찌검까지 하게 됐냐고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된 날,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던 어느 명절의 새벽으로 말이죠.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한밤중처럼 캄캄했고 뼛속까지 시린 겨울 공기가 이불을 파고들었죠.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소리 없이 일어나 옷을 껴입었습니다. 맏며느리의 명절은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니까요. 부엌에 들어서자 냉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어요. 뽀얀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말려두었던 나물을 불리고 산적에 쓸 고기를 양념에 재우는 손길은 기계처럼 익숙했습니다. 결혼하고 60번이 넘는 명절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처음 시집 왔을 땐 멋모르고 신기해하며 배웠던 음식들이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지겨운 노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동그랑땡, 꼬지전, 동태전, 고추전 등등 하나하나 재료들을 손질하고 양념을 하고 간을 맞추고 드디어 빠른 손길로 전을 부치기 시작하자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쉴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한평생 시어머니께 미운 오리 새끼였고 환갑이 넘어서까지 시어머니께 구박댕이 며느리로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랑에 맞지 않는 악기는 저보다 4살 어린 동서는 왕비라서 보통 아침 9시가 넘어야 일어나거든요. 맞벌이 하느라 피곤하다는 게 시어머니가 내세우는 동서의 유일한 무기였죠. 전 붙여지는 사이에도 부지런히 나물도 무치고 갈비찜도 다 올리고 떡이랑 과일 손질까지 차례상에 올릴 음식이 거의 다 준비될 무렵 시어머니께서 안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잠옷바람으로 부엌을 한 바퀴 쓱 둘러보시더니 혀를 차며 말씀하셨죠. 아직도 멀었냐? 손이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저것도 맏며느리라고.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칭찬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새벽부터 뜬 눈으로 일한 사람에게 건네는 첫마디가 타박이라니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었지만 저는 그저 거의 다 됐다며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러고는 동서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셨어요. 제게 말하는 것과는 180도 다르게 말씀하셨지요. 아가, 이제 슬슬 일어나야지. 아침 먹자.
꿀이라도 바른 듯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차별을 하나 싶지만 한두 해 받아온 구박이 아니었기에 섭섭한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온 동서를 식탁에 앉히시더니 저에게는 턱짓으로 명령하셨죠. 예, 우리 애가 목마르겠다. 주스 한 잔 시원하게 갈아다 주거라. 저는 묵묵히 냉장고에서 오렌지를 꺼내 믹서에 갈았습니다. 윙 하고 돌아가는 믹서 소리가 꼭 제 속에서 들끓는 소리 같았어요. 갓 갈아낸 주스를 동서 앞에 놓아주니 동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한 손으로 컵을 받아 들더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름 없는 그림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명절의 마지막 관문, 용돈 드리는 시간이 다가왔죠. 저는 몇 달 전부터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모은 3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얼마 안 되지만 보태 쓰세요. 제 딴에는 큰 마음 먹고 준비한 돈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아 쓱 보시더니 옆에 툭 내려놓으실 뿐 가타부타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잠시 후 동서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다가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성이에요.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요. 그 안에는 똑같이 30만 원이 들어있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날 저 시어머니께 드릴 용돈 30주를 보고서 똑같이 하려고 동서가 5만 원짜리 입장 넣는 것을 보았거든요. 분명 같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동서가 드리니 그걸 보신 시어머니 얼굴에는 금세 한박 웃음이 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가 돈 버느라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까지 챙겨주고 정말 고맙다 아가. 너희는 힘들게 버는 돈이니 안 줘도 되는데. 그 칭찬은 오롯이 동서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알을 씹는 건지 돌멩이를 씹는 건지 모를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상황을 보고도 못 본 척 그저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죠. 내가 도대체 동서에 비해 뭐가 부족한 걸까?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 걸까? 30년 동안 제 가슴을 파고들었던 그 질문이 또다시 저를 짓눌렀습니다.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저는 더 이상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돈 못 번다고 구박을 받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요. 사실 저도 동서처럼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히 집에 있는 것보다는 진작에 밖에 나가서 제 적성에 일 찾아서 한 푼이라도 돈을 벌고자 했지만 남편은 집안에서 아들 잘 키우고 집안 살림이나 똑바로 하라고 제가 일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가져다 줬고 어떻게 해서든 그걸로 살아보라며 저를 윽박지르기까지 했지요. 요새는 그나마 생활비로 100만을 주면서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자가 그 정도 돈을 줬으면 알뜰살뜰 잘 살아야지. 우리 어머니는 그것보다 더 적은 돈으로도 우리 형제 잘 키워냈어. 그걸 보고 본받아. 요새는 물가가 다르잖아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살림살이하고 애 교육비까지 내요. 당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이나 알아? 내가 이 돈 벌려고 손님들한테 굽신거리며 힘들게 벽지재단하고 풀을 쑤는 건 줄이나 아냐고.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돈을 벌면 당신한테도 보탬이 되고 좋은 거잖아요. 어머님 그렇게 예뻐하시는 동서처럼요. 왜 일을 못하게 해서 돈 못 번다고 당신한테 빨대 꽂고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데요? 시끄러워. 그 얘기는 그만해. 그냥 돈 주면 그걸로 알아서 고맙습니다 하며 살림하면 되지. 뭘 자꾸 피곤하게 말이 길어?
그렇게 저는 더 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벽대고 얘기하는 거랑 같고 이야기가 진전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말을 말았습니다. 의처증까지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평소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제가 애시당초 딴 데로 셀까봐 원천 차단을 하는 것 같았지요. 시어머니도 그런 남편의 성미에 대해서 잘 알 텐데 마냥 저만 잡으니 저는 늘 동서와 비교당하며 억울해야만 했지요. 짠돌이 남편과 능력 없는 저 때문에 시어머니는 맏아들한테 제대로 효도 한번 못 받아본다며 늘 볼멘소리로 비교했고 평생을 타박당하며 살았습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당했지만 왜 매번 당할 때마다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지 환감 넘어서까지 그렇게 당하니 저는 비참하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들 며느리 들어올 때 어머님이 며느리 보는 앞에서 타박할까봐 어쩌나 걱정을 사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랑 한바탕 한 후 또 한 번의 명절이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동선의 식구들이 돌아가고 설거짓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인 부엌에 홀로 남았을 때 저는 늘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다 보면 문득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 이름은 김선희인데 이 집에서는 그저 어멈, 형님, 큰애로 불릴 뿐이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며칠 뒤 겨울옷을 정리하려고 낡은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장롱 가장 깊숙한 곳 조명 냄새가 벤헌 옷가지들 밑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어요. 꺼내보니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스케치북이었습니다. 표지를 쓸어보니 희미하게 김선이라는 제 이름이 보였어요. 아, 이걸 잊고 살았네요. 사실 결혼 전 저는 디자이너를 꿈꿨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님은 동네에서 양장점을 하시며 옷을 지었는데 그 영향인지 저는 천위에 저만의 무늬와 색깔을 입혀서 옷을 짓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밤을 새워 패턴을 그리고 염색 공장에 다니면서 기법을 공부하며 미래를 꿈꿨죠. 이 스케치북은 어린 시절부터 제 분신과도 같았던 물건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기하학적인 패턴, 아이들 옷에 어울릴 법한 귀여운 동물 그림까지 그 속에는 세상의 모든 색을 품고 싶었던 24살의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저 앞에 남편이 나타난 것이지요. 선이야, 결혼하자. 나는 누구보다 네 꿈을 지원해 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 꿈 이룰 수 있게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나만 믿고 시집 와. 정말이에요? 진짜 나 자기만 믿고 시집가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무조건 다 책임진다니까.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남편은 제 꿈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남편 역시 평소 의심이 많았던 성향이라 시어머니 핑계를 대며 저를 집안에 잡아두었습니다. 결혼식 후에 처음 신혼시절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 스케치북을 힐끗 보시더니 코웃음을 치셨어요. 어디 쓸데도 없는 그림 쪼가리 붙들고 뭐하는 짓이냐? 여자가 시집 오면 남편 내조하고 애 낳아 기르는 게 제일 큰일이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살림이나 제대로 잘해라.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책임진다. 그럴 땐 언제고 다 잡은 물고기에 먹이 안 주는 건지 이제 와서 돌변을 해서 나 몰라라 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거 없잖아. 당신이 고집 피우지 않음 우리 가족 모두가 편한데 굳이 왜 자꾸 그놈의 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겹다 나도. 라며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한 고집 그 말이 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제 꿈이 담긴 스케치북을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고 평범한 아내이자 며느리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면서요. 그러는 사이 액세서리 공방을 차려 사업을 하는 동서가 새 식구로 들어오게 되었고 저는 동서와 사사건건 비교당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스케치북 마지막 장에는 미완성된 디자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은한 쪽빛 바탕에 하얀 서리꽃이 피어나는 패턴이었죠. 차가운 새벽에만 잠시 피었다가 해가 뜨면 스르르 녹아 없어지는 서리꽃. 꼭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새벽에 홀로 피었다가 가족이라는 햇살 아래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존재, 그때였습니다. 엄마 뭐해? 아들 진우가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저는 황급히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제 초라한 꿈의 흔적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그냥 옛날 물건 좀 정리하고 있었어. 왜? 엄마한테 할 말 있어? 진우는 제 손에 들린 스케치북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더는 묻지 않고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이번 학기 등록금 고지서 나왔어. 등록금 고지서? 이리 내봐. 봉투를 열어보니 헉소리 나게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요새 대학 등록금은 정말 상상 초월하게 비쌌습니다. 대학 등록금 내려다 집안 기둥불이 뽑힌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지요. 비싼 등록금에다 대학 들어가기까지 학원비까지 겹치면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 아들을 키우는 건 늘 빠듯했어요. 그래도 아들 기죽이지 않으려고 없는 살림에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해 왔는데 막상 큰돈이 필요해지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희생이 미덕이라 믿었던 지난 세월이 후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내 일을 계속했더라면 적어도 돈 때문에 이렇게 막막하지는 않았을 텐데 스케치북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낡은 종이가 제 손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왁자지껄한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라도 얹은 듯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진우 등록금 고지서 나왔어요.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얼만데? 직접 와서 봐봐요. 좀 오르긴 했어요. 그냥 말해봐. 얼만데? 제가 한숨을 쉬며 금액을 이야기하자 남편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 요즘 대학 등록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대학 등록금 비싼 게 하루 이틀 일이었나요? 어쩔 수 없잖아요. 마치 남의 집 이야기하듯 말투에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 이후로 말하지 않고 계속 리모컨만 이리저리 눌러대었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등록금 내야 하는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당신 그래도 모아둔 돈 있는 거죠? 제 말에 남편은
리모컨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이 돈 관리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없으면 없는 거지. 나더러 어쩌라고. 지금 당장 그 큰 돈이 어디서 나? 하늘에서 떨어져? 그 사람의 퉁명스러운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돈 문제로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 적 없었어요. 늘 형편에 맞췄었고 부족하면 제가 더 허리띠를 졸라맸죠. 그런데 아들 교육 문제 앞에서조차 돈이 없다는 말로 벽을 치는 남편에게 야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마련은 해야 하잖아요. 진우 미래가 걸린 일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 대학 등록금 내는 일인데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았어. 알아서 할 테니 그만 좀 해.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방 안에는 어색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돈이 없는 게 죄는 아니지만 함께 고민조차 하지 않으려는 남편의 태도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자식 등록금 문제를 우리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나의 숙제처럼 떠넘기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남편이 알았다 했지만 그래도 걱정스러웠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께서 동서가 능력 있다고 치켜 세워주니 혹여나 융통할 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지요. 신호가 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동서가 받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형님? 아, 동서. 내가 미안한데 돈 좀 나 빌려줄 수 있어? 뭐예요, 형님? 갑자기 전화 와서 다짜고짜 돈 얘기라니. 미안해. 우리 진우 등록금 때문에 내가 좀 급해서. 동서가 황당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지라 저는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진우 등록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한마디로 거절하며 다 주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융통할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시어머니께 한번 얘기해보라 했습니다. 어머님 은근히 알부자시던데 현금 꽤 갖고 계실걸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들들한테 용돈도 받으시는 것 같고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도 손주 등록금인데 모른 척 하시겠어요? 아들들한테 용돈을 받으신다고? 서방님께서 용돈 두둑하게 드리는 거야? 그야 나도 모르죠. 우린 각자 자산 관리하니까. 근데 낌새가 그렇더라고요. 전 모르는 척 했어요.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거고 나중에 저한테만 손 안 벌리면 되는 거니까. 돈에 관해 선을 긋는 동서를 보며 내심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버는 권력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인지 멋있어 보였지요. 저는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리려다 차마 마음이 그래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또 남편의 귀에 들어가면 시끄러워질 테니까 말이지요. 그러는 사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에 남편이 가입해둔 보험이 생각났습니다. 약관 대출이라도 받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랏 같은 희망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책상은 늘 서류들로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보험 증서를 찾기 위해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각종 영수증과 고지서가, 두 번째 서랍에는 펜과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죠.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서류 뭉치들 밑에 낯선 통장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통장이 있었나? 고개를 절로 갸웃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었기에 이건 분명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죠. 호기심에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겉표지에는 남편의 이름과 함께 은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비상금 통장일까?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혹시 이 돈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입출금 내역에 찍힌 어머니라는 익숙한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 200만,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려왔어요.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매달 25일 어김없이 200만 원이라는 돈이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기록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 제가 포기하고 희생했던 모든 것의 가치였습니다. 어이없는 숨이 토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돈 없다며 아들 등록금을 왜 자기한테 찾냐고 소리치던 남편의 얼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할 때마다 돈 좀 아껴 쓰라며 내가 돈 버는 기계냐며 악을 쳤던 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용돈을 받고 있다는 동서의 말이 떠오르며 남편도 포함이었구나 싶어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지요. 아이들 학원 하나 더 못 보내고 미안해했던 밤들,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으려 상인과 신랑이 했던 제 모습, 달아빠진 행주를 버리지 못해 몇 번이고 삶았던 제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눈앞에서 조각나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장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이 아닐까, 뭔가 착오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통장에 찍힌 시어머니의 계좌번호는 제가 명절 때 용돈을 붙여드리던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이건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제야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몇 년 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허리가 아프시다며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난리를 피우신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며 우는 소리하고 제 결혼 반지라도 팔아야 된다며 가져갔고, 저는 기꺼이 제 결혼 반지를 내어주며 그걸 팔아서 시어머니 병원비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시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셔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실까 맏며느리로서 전화도 넣었지요.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든 보태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건강만 챙기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어이없게 코웃음을 치셨죠. 시어머니 걱정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돈 마련한다는 말이 그렇게 어이없게 코웃음을 칠 일인지 의문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됐다. 너희같이 돈 없는 애들한테 뭘 바라겠니? 우리 둘째가 알아서 다 해준다고 했다. 그러니 신경 끄려무나. 네? 동서가요? 하지만 그이가 어머님 병원비 보탠다고 결혼 폐물까지 가져갔는데. 그 얘기를 듣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동서가 돈을 보태주기는 하지만 부족한 것을 첫째가 그렇게라도 메꾸려나 보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때 뭔가 석연찮음을 느끼긴 했지만 돈 없는 맏며느리라는 무능력함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를 대충 가늠해 보니 그 무렵에도 남편은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제 결혼 반지까지 빼앗아 가기까지 하고요. 거기다 통장 속에 선명하게 찍힌 500만 원 가까이 하는 안마의사 회사 계좌이체. 저는 이 생각이 들자 온몸이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지요. 제가 기억하는 황당한 안마의자 사건은 명절에 동서가 시어머니께 최신형 안마의자를 선물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마나 기쁘셨던지 동네방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사줬다며 자랑을 하고 다니셨죠. 당시에도 저는 돈 못 버는 며느리라 비싼 선물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냥 시어머니께 죄송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의 출처를 보니 기가 막혔지요. 당시에는 동서가 사업으로 맞벌이를 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들춰보면 사업으로 경제사정 편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 전까진 동선에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그 안마의자 역시 결국 제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으로 산 것이었던 것이죠. 그랬으면서 시어머니는 동서의 편을 들어주고 동서와 저를 사사건건 비교하며 제 자존감을 무너뜨렸던 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미운 것인지 왜 미운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능력이 없어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너희 먹여 살리기도 바쁘지. 이래서 둘째처럼 여자를 잘 만나야 집안이 편다니까. 저를 볼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시던 시어머니의 말씀들이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그 말들은 저를 옥죄는 동시에 남편을 감싸는 방패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공범이었던 겁니다. 저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 저만 바보같이 그들이 짜놓은 연극 무대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던 거죠. 배신감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지난 30년의 제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제 모든 시간들이 한낱 어리석은 몸짓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았어요. 남편은 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는 왜 저를 속여야만 했을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서랍 깊숙한 곳 원래 있던 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서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무언가는 이미 완전히 부서져 내린 뒤였습니다. 거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은 여느 때와 같이 따스했지만 제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안 이상 더 이상 예전의 김선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께 감쪽같이 속은 이유로 철저하게 기만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남편의 눈치를 보거나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김선희는 죽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슬픔과 배신감에 빠져 주저앉아 있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당장 남편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30년의 세월이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잠든 깊은 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남편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우리 아들 생일이었죠.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남편이 늘 쓰던 숫자 조합 몇 개를 눌러보니 금방 열렸어요. 화면에 뜬 거래 내역은 통장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200만 원 외에도 시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거나 동서의 생일 선물이라며 백화점에서 큰 돈을 쓴 내역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내역을 날짜와 금액, 사용처까지 꼼꼼하게 휴대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싸워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변호사를 살 돈도 저를 지지해줄 든든한 배경도 없었으니까요. 이 증거들이 저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저는 시어머니 댁에 김치를 가져다 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귀찮고 힘든 일이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좋은 기회였죠.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얼마 전에 바꾼 듯한 커다란 새 텔레비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텔레비전 바꾸셨네요. 화면이 정말 좋으네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에 힘을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걸 이제야 봤니? 우리 둘째가 해줬지. 니들은 맨날 돈 없다고 하니 그래도 돈 버는 둘째가 낫다니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동서가 정말 효부네요. 비쌌을 텐데. 요새 동서 같은 효부 없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너도 좀 닮아라. 너 볼 때마다 아주 내 속이 문드러진다. 하도 멍청하고 한심하고 말이다. 더 이상 저는 이젠 그런 타박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처라는 것도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잘하고 싶어야지 생기는 거지. 이제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아무 바람도 희망도 없어졌으니 말이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는 척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 모든 것들의 가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과 시어머니의 씀씀이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실망했던 것은 시어머니 동서도 아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막말로 결혼 전 약속대로 제 꿈을 지원하고 뒷바라지는 현실적으로 못해줄 수 있다 치지만 적어도 저를 동서나 친척 앞에서 바보로 만들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마치 시어머니에게 해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며느리로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공을 세우며 동서와 비교를 당하게 만들어 제 자존감을 사정없이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를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그저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릴 수 있는 식모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지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그날부터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서 아주 조금씩 티 나지 않게 떼어 저만의 비상금을 만들었습니다. 반찬값을 아끼고 최대한 돈을 줄여서 모은 푼돈이었지만 그 돈은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떠나 제 두 발로 당당히 설 수 있게 해줄 희망의 씨앗이었죠. 매일 밤 저는 휴대폰에 찍어둔 증거들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치 어려운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이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순종적으로 변한 제 모습에 안심하는 눈치였죠. 그렇게 겉으로는 평온한,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가는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평소와는 다르게 부산을 떨더군요. 여보, 어디 있어? 저를 찾는 목소리에는 어색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제가 거실로 나가자 남편은 등 뒤에 감추고 있던 무언가를 쑥 내밀었습니다. 자그마한 꽃다발이었어요. 붉은 장미 몇 송이와 안개꽃이 섞인 흔한 꽃다발이었죠. 저는 순간 무슨 날인가 싶어 달력을 떠올려 보았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당신 잊었어?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결혼 기념일. 맞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왜 이 꽃다발이 얼마짜리일까? 이것도 혹시 시어머니께 보내는 돈에서 떼어온 걸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으니까요. 당신밖에 없어. 30년 동안 애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고생 많았지? 늘 미안하고 고마워. 갑자기 무슨 영문인지 뜬금없이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품은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무슨 꿍꿍인지는 몰라서 그 온기가 너무나 위선적으로 느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등 뒤에 비수를 꽂아놓고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애처가인 척 연기하는 모습이 싫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결혼기념일 기억하고 있었네요. 고마워요. 제 목소리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죠. 남편은 제 반응에 안심한 듯 기분 좋게 외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칼질을 하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남편은 옛날 연애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저는 맞장구를 쳐주며 웃었지만 음식은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니야, 우리 앞으로 더 잘 살자. 내가 더 잘할게. 그동안 당신 일도 못하게 하고 부족한 생활비로 살림하느라 수고 많았어. 수고는요 뭘. 그럼 앞으로 생활비 올려주는 거예요? 어? 아, 그건 아니고 그래도 당신이 알뜰살뜰 적은 돈으로 살림 잘 꾸려나가는 거 알아줘야 할 것 같아서. TV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남편이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여자들은 감동받는다며? 순간이었지만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털어놓고 용서를 구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온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별일 없어요. 아, 그거요? 다음 주에 바로 붙여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집사람이요? 제가 꽃다발로 잘 달래놨죠. 한동안 잠잠하며 집안일 군말 없이 잘할 테니 모임이든 뭐든 편하게 하시고 집사람 편히 부리세요. 다루기 쉽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불씨가 차갑게 꺼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더 잘하겠다고 약속한 그 입으로 어머니에게는 돈 걱정 말라고
안심시키고 있었으니까요. 아들 등록금은 아까워도 시어머니에게 퍼주는 남편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저에게 주는 따뜻함은 결국 저를 고분고분하게 맘 편히 부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건넨 꽃다발을 말없이 받아 물이 담긴 화병에 꽂았습니다. 붉은 장미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제 색을 뽐내고 있었죠. 그 꽃을 보며 저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이 지독한 연극을 끝낼 사람은 바로 나 자신뿐이라고. 그리고 그 마지막 무대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처절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시들기 전에 저 역시 제 색깔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지나고 며칠 뒤 저는 계획의 첫 단추를 끼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제까지고 물밑에서 증거만 모으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상대가 방심하고 있을 때 아주 작은 바늘로 콕 찔러 반응을 떠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일부러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던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죠. 아들 진우도 오랜만에 집에 내려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집안에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과일을 내어왔을 때 바로 그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무심한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우리 식구만 챙기고 산 것 같아요. 어머님 용돈이라도 좀 넉넉하게 챙겨드려야 하는데 형편이 안 되니 늘 죄송스럽네요. 제 말에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알아서 잘 챙겨드리고 있겠지만 저도 맏며느리인데 도리를 못하는 것 같아서요. 당신이 매달 넉넉하게 보내드리고 있는 거 맞죠?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마주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요? 당연히 큰아들인데 그 정도는 하셔야죠. 당신이 받는 돈을 전부 다 제게 주지 않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다. 됐어요. 끝까지 모른 척하는 게 당신 마음이 편했을 텐데 제가 괜한 소리를 했네요. 제 태연한 태도에 남편은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던진 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재발절인 듯 평정심을 잃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내 통장 본 거지? 네? 무슨 통장요? 잡아떼지 마.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게 잘하는 짓이야?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딱 맞았죠.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통장을 왜 봐요? 그냥 짐작으로 한 말인데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 보니 정말이었나 보네요. 지금 나 떠보는 거야? 떠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설사 그렇다 해도 뭐가 문제예요? 남자가 자기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그렇게 숨기세요? 저는 일부러 죄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제 말은 논리적으로는 남편을 위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당신이 나를 속인 것은 죄라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죠. 남편은 제 말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얼굴만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랑 말장난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꺼.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차갑게 식은 차를 마셨습니다. 심장이 조금 떨렸지만 생각보다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예상이 맞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의 싸움에 대한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방문 틈으로 아들 진우가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 방으로 들어오려다 저희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이었죠. 잠시 후 진우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진우는 저를 부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든든한 아군이 생겼다는 것을요. 그날 밤 아들 진우는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늘 무뚝뚝하고 자기 표현에 서툴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의 따뜻한 손길은 그 어떤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마, 다 들었어. 한참 만에 입을 연 아들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들 앞에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할 필요가 없었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얼마 안 됐어. 진우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힘들어하지 마. 이제 내가 도울게. 더 이상 나도 아버지에 대해 못 참겠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이 홀로 버텨왔는데 다 큰아들이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니 그동안 억눌렀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다독였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고 저 역시 남편에게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부지런히 집안을 돌보고 남편의 아침 식사도 꼬박꼬박 챙겼죠. 제 그런 모습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조금씩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바탕 화를 내고는 결국 현실에 순응하며 예전처럼 조용한 며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저를 너무 얕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30년을 함께 살고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다가올 명절은 저에게 마지막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진우가 제게 작은 USB 하나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 컴퓨터에서 찾았어. 진우가 건넨 서류는 지난 10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 전체였습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둔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명확한 증거였죠. USB 안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달엔 돈이 좀 더 필요하다. 선익에는 아무것도 모르니 걱정 마라 같은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들이 언제 이렇게까지 준비했는지 저는 놀라움과 미안함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진우야, 너까지 이런 일에.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 혼자 싸우게 둘 수 없어.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켜주려는 아들 앞에서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과 서러움으로 가득했던 부엌이 이제는 결전의 날을 준비하는 장수의 지휘본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차리는 마지막 밥상이 될 테니까요. 남편은 제가 순순히 명절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는 완전히 마음을 놓은 듯 했습니다. 가끔씩 부엌을 기웃거리며 힘들지 않냐고 묻기도 했죠. 그 위선적인 다정함에 허수음이 나왔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전을 부칠 뿐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 저는 잠든 가족들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저는 식탁에 앉아 진우가 가져다 준 서류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때 묻은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서리꽃 패턴 위로 저는 새로운 디자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서리를 이겨내고 아침 햇살을 받아 당당하게 피어나는 아주 강하고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내일 저는 바로 그 꽃처럼 다시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성껏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차례를 지내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동선의 식구들까지 모두 모여 겉보기에는 아주 평화롭고 단란한 명절 풍경이었죠. 식사가 시작되고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입이 열렸습니다. 우리 둘째가 사온 이 과일 좀 봐라. 어쩜 이렇게 달고 맛있니? 역시 돈 버는 사람이 뭘 사도 다르다니까.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동서를 쳐다보며 칭찬을 늘어놓았고 동서는 쑥스러운 척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서방님과 남편은 자기 어머니의 만족스러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작은 소리에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툼한 종이 뭉치를 본 가족들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식탁 한가운데에 그 서류 뭉치를 던지듯 펼쳐 놓았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가 하얀 식탁보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아드님한테 돈 한 푼 못 받으셔서 늘 서운하시다더니 이건 다 뭔가요? 저는 서류 가장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매달 25일 남편의 이름으로 시어머니 통장에 20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받으신 돈만 합쳐도 2억 4천만 원이 넘네요. 이 돈은 귀신이 보낸 돈인가요, 어머님? 순간 식탁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고 손에 들고 있던 과일을 떨어뜨렸습니다. 동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선희,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른들 앞에서. 김선이 저 못된 것이 되바라져서는 아주 시미를 우습게 하는구나.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남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김선이라는 건 이제야 기억나셨나 보네요. 그동안은 어멈, 예, 아니었나요? 제 차가운 비아냥에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요? 당신들이 지난 30년 동안 저한테 해온 짓을 똑똑히 알려주는 중이에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당신 가족한테 용돈 주는 거 문제 아니지.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저는 남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나는 당신 가족 아니었어?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30년 묵은 서름과 분노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생활비 아껴서 30만 원 드리면서 죄인처럼 고개 숙일 때 당신은 내 등 뒤에서 그렇게 효자 노릇하고 있었구나 싶더라고. 내가 우리 아들 등록금 없어서 밤새 잠 못 이룰 때 당신은 어머님 명품 가방 사줄 돈은 있었구나. 내 결혼팸을 팔아먹은 것까진 얘기 안 할게. 당신한테 나와 진우는 대체 뭐였어? 나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려먹는 무급 가사도우미였어? 제 외침에 시어머니는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그게 아니라 오해야. 라는 말만 횡설수설 반복하고 있었죠. 그때 가만히 있던 아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두 분,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꽂는 순간에 눈물이었습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새벽이 끝나고 마침내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미리 쌓아두었던 작은 짐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시어머니의 얼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30년 묵은 돌덩이가 스르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을 나와 처음으로 마주한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상쾌했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막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뒤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자리에 들어 누우셨고 남편은 뒤늦게 제게 용서를 구하겠다며 난리를 쳤다고요. 동선의 식구들은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괜찮아.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저는 제가 모은 얼마 안 되는 비상금으로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고 허전했지만 그 어색함은 금세 자유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에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됐죠.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저는 가장 먼저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잊었던 제 꿈이 다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작은 강좌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틈에 낀 제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천에 물감을 들이고 새로운 패턴을 구상하는 매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잘못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눈물로 용서를 빌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친 뒤였습니다. 당신이 미안한 이유는 앞으로 당신이랑 어머님 말 고분고분하게 들어줄 사람 없어질까 봐였겠지. 안 그래? 당신에게 단 한 번이라도 나라는 사람에 대한 진심이 있긴 했어? 제 차가운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고 저는 그동안 준비했던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그대로 집을 나와 홀로 서기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식당에 취직을 해서 홀서빙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돈을 모았고 몇 달 모은 돈을 보태서 작은 공방을 얻었습니다. 서리꽃 공방, 제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죠. 직접 천연 염색을 해서 옷을 짓는 공방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에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이 아니라 그 차가움을 이겨내고 아침 햇살 아래 당당하게 피어나는 새로운 꽃이 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도 남편이 응답이 없으니 저는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증거로 저는 단번에 소송에서 승소하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어머니께도 위자료를 청구해서 꽤나 두둑하게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새로 구상한 디자인을 빨리 스케치하고 싶은 설렘 때문이었죠. 창밖은 아직 어둡지만 동쪽 하늘부터 서서히 붉은 기운이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공방 한쪽 벽에는 제가 처음으로 완성한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은은한 쪽빛 바탕에 강인한 생명력으로 피어나는 하얀 꽃 패턴의 천이었죠. 제 지난 삶과 앞으로의 희망이 모두 담긴 작품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를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디자이너 김선이라고 부릅니다. 제 이름을 되찾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새벽은 반드시 온다고. 그러니 두려워 말고 당신만의 꽃을 피우시라고 말입니다. 저처럼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